의식은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게 돌아왔다. 마치 깊은 심해의 압력 속에서 억지로 수면 위로 끌어올려지는 잠수부처럼. 나의 정신은 현실의 날카로운 파편들을 향해 저항하며 부유했다. 가장 먼저 나를 덮친 것은 냄새였다. 혀뿌리까지 아릴 정도로 진한 소독약 냄새와 수십 명의 아이들이 내뿜는 희미한 땀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바닥과 눅눅한 벽지에서 풍기는 퀴퀴한 먼지 냄새. 그 모든 냄새는 뒤섞여 거대한 거미줄처럼 내 코와 입을 막고 숨통을 조여왔다. 그 다음은 소리였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똑딱, 똑딱 하고 단조롭게 울리는 낡은 괴종시계 소리.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다른 아이의 흐느낌을 억지로 참는 소리. 그리고 창밖에서 불어와 낡은 창틀을 뒤흔드는 마치 길 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 모든 소리가 내게 이곳이 나의 공간이 아님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은 감각이었다. 몸을 덮고 있는 담요는 풀을 먹인 것처럼 뻣뻣하고 거칠어 맨살에 닿는 감촉이 고통스러웠다. 얇은 잠옷 한 장으로는 새벽의 한기를 막을 수 없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눈을 뜨지 않은 채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고 엄마의 살결에서 나던 부드러운 비누 향기가 가득했던 나의 작은 방. 어젯밤 경찰 아저씨의 차를 타고 이곳에 오기 전까지의 내 세상 전부였던 그곳이 미치도록 그리웠다. 어젯밤의 기억은 흐릿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나를 찾아온 2명의 경찰관. 그들의 어색하고 슬픈 표정. 나를 태운 경찰차의 딱딱한 뒷좌석. 엄마는 잠깐 일이 있어서 여기서 며칠만 지내고 있으면 데리러 올 거야. 그들이 했던 서투른 거짓말.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이 낯선 건물. 성의 보유권이라는 낡은 간판. 모든 것이 한편의 나쁜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이서진 일어났니? 낯설고 차가운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몸을 떨었다. 천천히 눈을 뜨자 하얀 천장과 녹슨 철제 침대 난간, 그리고 내 침대 맡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무표정한 얼굴의 중년 여자가 보였다. 어젯밤 나를 맞이했던 이곳의 원장이라고 했다. 그녀의 안경 너머 눈은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마치 잘 닦인 유리구슬 같았다. 원장 선생님,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내 목소리는 잠에 잠겨 갈라져 나왔다. 원장은 대답 대신 잠시 나를 내려다보기만 했다. 그 차가운 눈빛 속에서 나는 아주 희미한, 어른들이 아이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때 짓는 특유의 곤혹스러운 빛을 읽었다. 그녀는 내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앉아 내 작은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손이 내 손의 온기를 모조리 빼앗아 가는 것 같았다. 서진아, 이제부터 원장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아주 용감하고 씩씩한 아이가 되어야 해. 알겠지. 그녀의 서두는 길었고 불길했다.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어린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직감은 때로 어른의 이성보다 더 정확하게 비극을 감지하는 법이다. 어머니께서 어젯밤에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셨단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하늘나라로, 하늘나라. 어른들은 죽음을 말할 때 늘 그런 식으로 애둘러 표현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걸, 영원히 만질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걸, 엄마의 따뜻한 품에 다시는 안길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걸. 조지스 말, 시어지나,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 어제 아침에도 나한테 웃어줬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붕어빵 사서 금방 온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나는 악을 쓰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리 셔속이 텅 비어버리는 느낌. 세상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이명현상만이 나를 덮쳤다. 원장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치 판결문을 읽는 판사처럼 가장 잔인한 문장을 내뱉었다. 경찰 아저씨들의 말이 어머니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하는구나. 박 회장님 댁에서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 스스로 죽는 것. 그 단어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귀를 뚫고 들어와 뇌리에 박혔다. 그 순간 내 의식은 더 이상 끔찍한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장 따뜻하고 안전했던 엄마와의 마지막 기억 속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날 아침 엄마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우리가 살던 곳은 박 회장님 댁의 좁고 낡은 별채 방이었지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과 엄마의 콧노래 소리로 가득한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행복한 공간이었다. 엄마는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자신의 낡은 회색 유니폼 원피스에 단추를 새로 달고 있었다. 엄마, 그 단추 또 떨어졌어. 이제 그냥 버리고 새 거 사. 나는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투덜거렸다. 엄마는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웃었다. 이건 그냥 단추가 아니잖아. 엄마 보물 1호인데 어떻게 버려? 그 단추는 엄마가 가장 아끼는 것이었다. 화려한 보석 단추도, 반짝이는 금속 단추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짙은 갈색의 나무를 깎아 만든 듯한 투박한 단추였다. 하지만 표면에는 엄마의 손길이 닿아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고 가운데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새겨주셨다는 작은 민들레 꽃무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 단추는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물려주신 거야. 엄마가 서진이만 할 때 외할머니께서 입던 낡은 외투에서 직접 떼어주신 거지. 우리 딸, 이 다음에 시집가서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이 민들레 꽃을 보렴. 민들레는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끈질기게 피어나는 꽃이란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어. 엄마는 능숙한 솜씨로 바늘에 실을 꿰어 단추를 꼼꼼하게 꿰맸다. 나는 노동으로 거칠어지고 손톱 밑에 때가 낀 엄마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남들이 보기엔 초라한 손일지 몰라도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따뜻한 손이었다. 나는 그 손이 너무 좋아서 내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엄마, 우리 딸,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 단추 사줄게. 그래서 엄마 옷에 다 달아줄 거야. 아무도 엄마 무시 못하게. 내 말에 엄마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방 안의 햇살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아유, 우리 딸 돈 많이 벌어야겠네. 하지만 엄마는 다이아몬드 단추보다 우리 서진이가 지금처럼 엄마 손 꼭 잡아주고 씩씩하고 착하게 자라주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좋아. 엄마는 마지막 매듭을 짓고 쪽 소리가 나게 내 임의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일어나 본체로 출근할 준비를 했다. 그 저택의 안주인 윤 사모님과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다. 엄마는 현관문 앞에서 늘 그랬듯 일하는 사람의 무표정한 얼굴로 가면을 바꿨었다. 서진아, 오늘 유치원 잘 다녀오고 친구들이랑 싸우면 안 돼. 오늘은 사모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으니. 엄마, 일찍 못 올지도 몰라. 먼저 자고 있어. 엄마 일 끝내고 맛있는 붕어빵 사서 들어올게. 알았지? 응, 제일 맛있는 걸로 사와야 돼. 엄마는 현관문 앞에서 뒤돌아 나를 보며 다시 환하게 웃었다.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엄마의 얼굴이었다. 그것이 내가 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낡은 원피스에 나무 단추를
단단히 여민 채 내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엄마의 마지막 미소, 휴여양, 기억의 끝에서 마침내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서러운 울음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의 처절한 절규였다. 나는 차가운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목 놓아 울었다. 자살이라고 그토록 나를 사랑하고 나와의 미래를 약속했던 엄마가, 오늘 저녁 함께 먹을 붕어빵을 약속했던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어린아이였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아주 끔찍하고 거대한 거짓말이다. 엄마는 자살 같은 걸 할 사람이 아니었다. 엄마는 민들레처럼 끈질긴 사람이었다. 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할 사람이었다. 엄마의 죽음에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다. 그 저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다. 원장이 나간 뒤 나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다. 창밖은 회색빛이었고 다른 아이들의 소리 없는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 순간 어른이 되었다. 내 안의 모든 윤영이는 그날 아침 엄마의 죽음과 함께 끝났다. 뜨거운 눈물은 곧 차가운 분노로 변해 내 작은 심장을 채웠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알아놔야 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엄마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의 열쇠는 엄마의 낡은 나무 단추에 있을 것이라고. 나는 알 수 없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그 단추, 엄마의 분신이자 외할머니의 유산이었던 그 소중한 보물. 경찰은 엄마의 유품 중에 그런 것은 없었다고 했다. 분명 그 저택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어쩌면 엄마를 죽인 그 사람이 전리품처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의 시간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세상의 시간은 앞으로 흘러갔지만 나의 시간은 엄마가 죽은 그날에 멈춰버렸다. 나는 고아원의 다른 아이들처럼 웃거나 떠들지 않았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배우며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나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언젠가 반드시 그 저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내 어머니의 삶을 앗아간 그 지옥으로. 그 낡은 나무 단추는 더 이상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심장이 되었고 나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내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는 단 하루도 그 단추를 잊지 않았다. 이제 그 핏값을 받으러 갈 시간이었다. 15년, 강산이 한 번 하고도 절반이 변할 시간. 그 세월 동안 나는 고아원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도서관에 먼지 쌓인 책장 아래서, 그리고 땀으로 흥건한 낡은 체육관의 매트 위에서 수없이 오늘을 그렸다. 마침내 나는 그 지옥의 문 앞에 다시 섰다. 높다란 담벼락 위로 뾰족한 철책이 하늘을 찔렀고 견고한 철문은 마치 세상과 이곳을 영원히 단절시키려는 듯 굳게 닫혀 있었다. 15년 전 어린 내가 쫓겨나듯 빠져나왔던 바로 그 문이었다. 문 옆의 담장을 따라 화려하게 피어난 장미 넝쿨만이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는 듯했다. 한때는 그 붉은 장미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 비친 저 붉은색은 이 집이 삼켜버린 내 어머니의 피눈물처럼 보일 뿐이었다. 누구시죠? 초인종을 누르자 차가운 금속성 목소리가 인터콤을 통해 흘러나왔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지난 몇 년간 거울 앞에서 수천 번은 연습했을 법한 순종적이고 약간은 주눅든 톤으로 대답했다.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새로 온 가정부 김유리입니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잘 다듬어진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내 모든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웠다. 지금의 나는 이서진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만들어진 김유리라는 이름에 잘 벼려진 칼날일 뿐이었다. 현관문 앞에서 나를 맞이한 것은 나이가 지긋한 남자였다. 꼿꼿한 자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 김집사였다. 15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 놓았지만 나는 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엄마의 장례식 날, 멀리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자.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인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비겁한 남자. 김유리 씨라고 했나. 이력서는 잘 봤네. 나이는 24. 고아원 출신에 몇 군데 부잣집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가축에 등급을 매기는 듯 차갑고 무감정했다. 우리 집은 규칙이 엄격해. 특히 사모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절대 용납 못해. 말수 줄이고 눈에 띄지 말고 시키는 일만 군말 없이 하면 돼. 할 수 있겠나? 네, 집사님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순종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를 안으로 이끌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여 내 초라한 모습을 비췄다. 높다란 천장에 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벽을 가득 채운 유명 화가들의 그림, 그리고 고풍스러운 가구들. 모든 것이 15년 전과 변함없이 화려하고 또 변함없이 차가웠다. 나는 이 집의 모든 공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 손을 잡고 걸었던 긴 복도, 엄마가 매일 아침 반짝거리게 닦았던 거대한 계단의 난간, 그리고 주방 한 구석에서 엄마와 함께 몰래 나눠 먹던 달콤한 케이크 조각의 맛까지도. 하지만 지금 내게 이 공간은 추억의 장소가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 현장이었고 내가 앞으로 활동해야 할 전쟁터였다. 지난 15년은 내게 단련의 시간이었다. 고아원을 나온 뒤 나는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배우고 싶은 모든 것을 배웠다. 나의 첫 번째 스승은 책이었다. 나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심리학, 범죄학, 인간행동 분석에 관한 책들을 모조리 읽어치웠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죄책감을 숨기며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는지를 배웠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내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연습했다. 슬픔, 분노, 증오. 이 모든 것을 완벽한 무표정 뒤에 숨기는 법을 터득하기 위해 수천 시간을 투자했다. 마침내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이서진이 아닌 속을 알 수 없는 가정부 김유리가 되어 있었다. 나의 두 번째 스승은 땀이었다. 복수는 때로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달렸고 합기도와 주짓수를 배워 내 몸을 무기로 만들었다. 가정부의 고된 노동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소화해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은 나의 위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했다. 나는 내 의지만큼이나 단단한 몸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정보를 수집했다. 박태준 회장이 이끄는 태성그룹의 동향, 그들의 주가, 사회활동 등을 몇 년에 걸쳐 추적했다. 그리고 과거 그 집에서 일했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둔 사람들을 수소문해 그들을 만났다. 그들의 입을 통해 내가 몰랐던 박씨 일가의 추악한 사생활과 비밀들을 하나씩 알아낼 수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그 집은 겉만 번지르르한 지옥이라고. 그렇게 15년의 준비 끝에 나는 마침내 박씨 집안의 새로운 가정부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다.
마치 운명처럼 나는 내가 만든 완벽한 이력서를 제출했고 며칠 뒤 합격 통보를 받았다. 복수의 첫 번째 관문이 드디어 열린 것이었다. 김 집사는 나를 2층의 안주인 윤숙희 여사의 침실로 데려갔다. 사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한다. 침실 문을 열자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오만한 냉기가 나를 덮쳤다. 윤숙희는 창가 의자에 앉아 우아한 자세로 찻잔을 들고 있었다. 15년의 세월도 그녀의 아름다움과 교만함은 조금도 앗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더욱 기품 있고 그래서 더욱 잔인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네가 새로운 애구나.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유리라고 합니다. 사모님 얼굴은 반반한데 일은 제대로 할 줄 아는지 모르겠네. 전에 있던 애는 손이 굼떠서 내가 내쫓았어. 너도 그 꼴 나고 싶지 않으면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은 꿈도 꾸지 마. 특히 내 물건에는 손끝 하나 대지 마. 알겠니? 네, 사모님. 나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불빛을 받아 번쩍였다. 나는 저 손이 내 어머니의 목을 졸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내 얼굴에는 오직 순종적인 미소만이 걸려 있었다. 다음으로 마주친 것은 서재에서 나온 박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나를 스쳐 지나가며 김 집사에게 물었다. 새로운 아이인가?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없는 투명인간인 것처럼. 그의 무관심이야말로 그가 아내의 범죄에 동조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안락한 삶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은 남자였다. 나는 그의 무관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를 만났다. 나의 복수극의 시작점이자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 계단을 내려오던 아들, 박지민. 그는 이제 30이 넘은 남자였지만 그 거만하고 경박한 표정은 어린 시절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노골적인 시선으로 내 몸을 훑었다. 오, 새로운 메이드. 이번엔 꽤 쓸만하네. 나이는 몇 살이야 이름은. 그는 내게 다가와 턱을 치켜들며 물었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값비싼 와인 냄새가 역겨웠다. 김유리라고 합니다. 도련님, 유리 이름 예쁘네. 내 방 청소는 유리가 전담하도록 해. 김 집사,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유리 씨, 그는 내 어깨를 은근슬쩍 툭 치고 지나갔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내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자의 손이 내 어머니의 삶을 짓밟았을 것이다. 그렇게 나의 적들과의 첫 대면이 끝났다. 김 집사는 나를 별채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15년 전 엄마와 내가 함께 살았던 바로 그 방이었다. 낡은 침대와 작은 옷장,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벽지에 희미한 꽃무늬까지도.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곳에는 여전히 엄마의 흔적이, 엄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던 감정의 댐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리움과 칼날 같은 증오가 뒤섞여 온몸을 뒤흔들었다. 나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냈다. 그 안에는 엄마의 유품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내가 15년간 간직해온 유일한 것, 고아원으로 오던 날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작은 나무 조각, 엄마의 그 단추가 부서진 파편이었다. 나는 그 차가운 나무 조각을 손에 꽉 쥐었다.
엄마, 나왔어. 엄마의 딸, 서진이가 돌아왔어. 이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엄마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짓밟은 저들에게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빚을 갚아줄게. 나의 잠입은 성공했다. 나는 이제 이 거대한 성의 가장 깊숙한 곳에 침투한 바이러스였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파괴할 때까지 나의 복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 저택에서의 첫 몇 주 동안 나는 그림자가 되었다. 나는 내 존재를 지우는 법을 연마했다. 발소리를 죽이고 시선은 늘 바닥을 향했으며 목소리는 오직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만 최소한의 음량으로 존재했다. 가정부 김유리는 유령처럼 복도를 떠돌고 먼지를 닦아내고 식사를 준비하고 더러워진 옷가지를 수거했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었고 바로 그 점이 이서진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 앞에서는 가면을 벗는 법이니까 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차가운 어둠 속에서 나는 엄마와 내가 함께 썼던 그 작은 방에서 눈을 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는 15년 전 그날의 악몽을 다시 꾸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다. 그 차가운 절망감은 오히려 나의 정신을 날카롭게 벼리는 각성제와 같았다. 나는 이 집의 리듬을 익혔다. 박태준 회장은 정확히 6시 30분에 일어나 신문을 읽으며 블랙커피를 마셨고 윤숙희 여사는 8시가 넘어서야 예민한 표정으로 침실에서 나왔다. 아들 박지민은 정해진 기상시간이 없었다. 어떨 때는 이른 아침에 술에 취해 들어왔고 어떨 때는 정고가 다 되도록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혼돈을 묵묵히 조율하는 사람이 바로 김 집사였다. 그는 이 집에 보이지 않는 왕이자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나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나의 눈과 귀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청소는 내게 최고의 정보 수집 활동이었다. 나는 그들의 공간에 합법적으로 침투하여 그들이 무심코 흘린 비밀의 파편들을 주워 담았다. 첫 번째 목표는 가장 예측하기 쉽고 그래서 가장 경멸스러운 존재, 박지민이었다. 그의 방은 그의 영혼처럼 더럽고 문란했다. 값비싼 옷가지들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늘 반쯤 마신 양주병과 잿더리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을 나의 중요한 일과로 삼았다. 그곳은 그의 비밀 창고였다. 구겨진 사설, 도박장 명함, 대부업체에서 온 비톡촉 문자 메시지가 찍힌 휴대폰 사진, 그리고 하룻밤을 보낸 여자들이 아무렇게나 버리고 간 값싼 액세서리들. 그는 겉으로는 태성그룹의 후계자였지만 실상은 빚에 쪼들리며 쾌락에만 매달리는 한심한 기생충에 불과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노골적인 시선과 저급한 농담을 던졌다. 유리 씨, 허리가 참 가늘다. 청소만 하기엔 아까운 몸매인데 오늘 밤 내 방으로 와인 한잔하러 오는 건 어때? 나는 그때마다 겁에 질린 사슴 같은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며 상황을 모면했다. 내 아내 이서진은 그의 목을 비틀어 버리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가정부 김유리는 그저 순진하고 두려움에 떠는 어린 하녀를 연기했다. 나의 연약함은 그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겼고 그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두 번째 관찰 대상은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자 윤숙희였다. 그녀의 공간인 안방과 드레스룸은 그녀 자신처럼 차갑고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놓여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자. 나는 그녀의 화장대 거울을 닦으며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약병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완벽주의는 사실 깊은 불안감과 편집증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작은 소리에도 병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녀가 남편 박태준과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당신 요즘 또 그 여자 만나고 다니지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내 덕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잊지 마. 만약 당신이 내 뒤에서 딴짓을 하다가 우리 집안에 흠집이라도 내는 날엔 당신이랑 나랑 같이 죽는 거야. 15년 전 그 일처럼. 그녀의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내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15년 전 그 일. 그녀는 여전히 엄마의 죽음이라는 망령에 시달리고 있었다. 박태준 회장은 이 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냈고 가족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다. 그는 아내의 독선과 아들의 방탕함을 알면서도 철저히 외면했다. 마치 그것들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나는 그의 서재를 청소할 때마다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려 애썼다. 책상 위에는 늘 복잡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지만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뿐이었다. 그의 비밀을 발견한 것은 그의 외투 주머니에서였다. 세탁을 위해 그의 외투를 정리하던 중 주머니 안에서 작은 호텔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시내 중심가가 아닌 도시 외곽에 있는 소박한 호텔이었다. 날짜는 그가 지방 출장을 다녀온다고 했던 날과 일치했다. 그리고 영수증과 함께 말린 들꽃이 끼워진 낡은 책갈피가 나왔다. 윤숙희의 화려한 취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박하고 순수한 물건이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이 만들어낸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작은 도피처를 만들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악인이었지만 동시에 불행한 남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물, 김 집사. 그는 이 집에 살아있는 역사책이었다. 나는 그를 관찰하며 그가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다른 고용인들과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고 종종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다. 특히 나를 볼 때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는 내 얼굴에서 15년 전 비극적으로 죽은 젊은 가정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의 약점을 확인한 것은 일요일 아침이었다. 박 씨 일가가 모두 외출한 틈을 타 나는 저택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덩굴로 뒤덮인 작은 온실이 있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몰래 가꾸던 작은 텃밭이 있던 곳. 엄마는 그곳에서 상추와 토마토를 키우며 언젠가 우리만의 작은 집을 갖게 되면 마당에 이런 텃밭을 만들 거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온실 안에서 김 집사를 발견했다. 그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잡초들 사이에서 외롭게 피어난 작은 민들레꽃 한 송이가 있었다.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꽃. 그는 그 꽃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조용히 내 방을 나섰다. 발소리를 죽여 본체의 1층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서재였다. 낮에는 박태준 회장의 공간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곳은 나의 추억이 깃든 장소가 되었다. 나는 서재의 묵직한 문을 소리 없이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달빛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수천 권의 책이 꽂힌 거대한 책장들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책장 사이를 걸으며 오래된 종이와 가죽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7살에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엄마는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고 나는 엄마 몰래 서재 안으로 숨어 들어왔다. 서진아,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지. 사모님 아시면 엄마 혼나. 엄마는 나를 발견하고는 작게 속삭이며 놀랐지만 나를 내쫓지는 않았다. 대신 엄마는 나를 안아올려 가장 높은 곳에 꽂혀 있던 그림책 한 권을 꺼내주었다. 안데르센의 동화책이었다. 엄마는 글을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나를 위해 서툰 솜씨로 눈의 여왕을 읽어주었다. 카이와 게르다의 이야기. 악마의 거울 조각이 심장에 박혀 차가워진 카이를 구하기 위해 게르다가 세상 끝까지 쫓아가는 그 용감한 소녀의 이야기. 그래서 게르다는 카이를 구하기 위해 아주 무서운 눈의 여왕의 성으로 혼자서 떠났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비 오는 날의 서재 안에서 나지막하게 울렸다. 나는 엄마의 품에 안겨 그림책 속의 화려한 그림들을 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엄마, 게르다는 안 무서워. 무섭지. 하지만 게르다는 카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람은 아주 용감해질 수 있단다. 나는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를 들으며 언젠가 나도 게르다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기억에서 깨어난 나는 차갑게 식은 서재 바닥에 서 있었다. 나는 책장을 쓸어보며 어린 시절 내가 만졌던 바로 그 동화책을 찾아냈다. 책을 펼치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그림들이 나를 맞았다. 나는 이제 게르다처럼 차갑게 변해버린 소년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어머니의 따뜻했던 심장을 앗아간 악마들을 벌하기 위해 이곳에 돌아온 것이다. 내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렇기에 나는 누구보다도 용감해질 수 있었다. 나는 관찰을 끝냈다. 이 집안의 모든 약점과 비밀을 파악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었다. 저들의 견고한 성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낼 시간. 그리고 그 시작은 죄책감이라는 망령에 시달리는 늙은 집사, 김 집사가 될 것이었다. 나는 그의 영혼을 흔들어 15년간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게 만들 것이다. 관찰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나의 복수는 요란한 총성이나 날카로운 칼날로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무기는 그들의 기억이었고 나의 전쟁터는 그들의 죄책감이었다. 나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 자체를 그들을 옥죄는 유령의 집으로 만들기로 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그들의 일상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그 틈으로 과거의 망령을 스며들게 할 것이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불신하며 마침내 자신들의 죄악 속에서 미쳐버릴 때까지 나의 첫 번째 무기는 맛과 냄새였다. 후각과 미각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감각이다. 나는 그들의 저녁 식사 테이블 위에 내 어머니의 기억을 올려놓기로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주방의 총괄 셰프에게 정중하게 부탁했다. 오늘 저녁 식사에는 제가 특별히 된장찌개를 하나 끓여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곳 안주인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이 있는데 회장님 내외분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총괄 셰프는 내 당돌한 제안에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매일 똑같은 메뉴에 질려있던 터라 마지못해 허락했다. 나는 주방 한쪽 구석에서 나만의 냄비를 올렸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가자 주방에서 일하던 다른 고용인들이 힐끔힐끔 나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그냥 된장찌개가 아니었다. 이것은 엄마의 레시피였다.
쌀뜨물을 받아 멸치와 다시마로 진하게 육수를 내고 할머니가 직접 담가주셨다는 낡은 항아리에 집된장을 푼다. 그리고 호박과 두부는 너무 무르지 않게, 양파는 단맛이 우러나올 정도로만, 마지막으로 매콤한 청양고추와 향긋한 냉이를 넣어 마무리한다. 엄마는 늘 말했다. 음식은 손맛이 아니라 정성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나는 지금 나의 적들을 생각하며 이 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내가 끓인 된장찌개가 담긴 뚝배기가 거대한 식탁의 중앙에 놓였다. 화려한 서양식 코스 요리들 사이에 놓인 투박한 뚝배기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이건 뭐냐? 누가 식탁에 이런 천박한 음식을 올렸어? 아니나 다를까. 윤숙희가 미간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김 집사가 내 옆으로 다가와 대신 대답했다. 새로운 김유리 양이 특별히 솜씨를 발휘한 것입니다. 한번 맛이라도. 치워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지 못해. 하지만 그녀의 남편 박태준 회장은 달랐다. 그는 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를 맡더니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만히 있어봐. 이 냄새, 어디서 맡아본 익숙한 냄새인데. 그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작은 그릇에 찌개를 조금 덜어 맛을 보았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놀라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리움 같은 감정. 15년 전 그때 일하던 그 가정부가 끓였던 것과 맛이 아주 비슷하군. 누가 가르쳐 주기라도 했나. 그의 말에 윤숙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아들 박지민은 불만에 가득 찬 표정으로 투덜거렸다. 아, 아버지 무슨 맛이 비슷해요. 그냥 싸구려 된장 맛이지. 이런 건 밖에서 사 먹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진짜 목표는 그들이 아니었다. 바로 김 집사. 그는 테이블 옆에 시립한 채 식탁 중앙의 뚝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맛과 냄새의 주인을.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순진무구한 김유리의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그 미소의 의미를 그는 읽었을까? 나의 눈빛 속에서 15년 전 죽은 여인의 딸 이서진의 그림자를 보았을까?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내 시선을 피했다. 그날 저녁 내내 그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며칠 뒤 나는 두 번째 공격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늦게까지 2층 복도를 청소했다. 박씨 일가의 침실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거대한 저택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나는 낡은 마루를 닦으며 아주 작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엄마가 나를 재울 때마다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특별한 멜로디도 가사도 없는 엄마가 직접 만든 그 흥얼거림. 나의 윤영이를 감싸주었던 가장 따뜻하고 안전했던 소리. 하지만 지금 이 저택 안에서는 그 소리는 죽은 자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다. 아니나 다를까. 윤숙희의 침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그녀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꼭 누가 우는 것 같은 소리. 바람 소리겠지. 예민하게 굴지 말고 어서 잠이나 자. 박태준의 귀찮다는 듯한 대답이 뒤따랐다. 문이 다시 닫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 잠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진짜 목표였던 김 집사는 마침 순찰을 돌기 위해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내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그리고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번갈아 보며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다. 나는 노래를 멈추고 다시 한번 그에게 순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사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기 방으로 사라졌다. 맛과 소리로 그의 영혼을 충분히 흔들어 놓았다고 판단했을 때 나는 마침내 그의 죄책감에 마지막 비수를 꽂을 준비를 했다. 내게는 엄마의 유품이 하나 더 있었다. 15년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간직해온 것. 고아원으로 오던 날, 엄마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원피스 주머니에서 몰래 꺼내온 작은 자가의 나비 머리핀이었다.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만든 나비의 한쪽 날개가 살짝 이가 빠진 그런 초라한 머리핀이었다. 엄마는 그 머리핀을 하고 나를 보며 웃어주곤 했다. 나는 김 집사가 매주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고 나면 저택 뒤편에 낡은 온실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곳은 그의 비밀스러운 성소이자 죄를 고해하는 장소였다. 나는 그가 오기 전 먼저 온실로 향했다. 15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온실은 황량했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마른 덩굴과 잡초가 무성했다. 나는 그가 늘 앉는 낡은 나무 의자 위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엄마의 머리핀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마치 나비가 잠시 내려앉은 것처럼. 이것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물건이었다. 오직 그와 나, 그리고 죽은 내 어머니만이 아는 과거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나는 깨진 유리창 뒤편의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그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집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온실에 들어섰다. 그는 익숙하게 의자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담배 연기만을 뿜어내며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 보였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의자 한쪽에 놓인 머리핀에 닿았다. 그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것을 확인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마치 신성한 물건이라도 만지듯 조심스럽게 머리핀을 집어들었다.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는 그의 얼굴 위로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혼란,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공포.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게, 왜 여기에? 그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온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그의 심리적 방어벽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어 그의 영혼을 잠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는 머리핀을 꽉 쥔 채 비틀거리며 온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나는 덤불 속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의 죄책감은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나는 그의 앞에 나타나 15년간 닫혀있던 그의 입을 열게 만들 것이다. 진실의 문을 열 첫 번째 열쇠는 이제 내 손안에 들어왔다. 김 집사의 영혼은 내가 파놓은 과거라는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그는 그날 이후 나를 유령처럼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내가 말을 걸 때마다 대답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소리만 흘렸다. 그의 죄책감은 이제 골마 터지기 직전의 종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를 아직 터뜨리지 않았다. 가장 극적인 순간을 위해 나는 그의 붕괴를 잠시 유예해 두기로 했다. 나의 다음 목표는 이 집안의 여왕이자
모든 비극의 연출가인 윤숙희였으니까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녀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공간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녀의 침실, 그녀의 드레스룸, 그리고 그녀의 욕망과 비밀이 담겨있는 보석함. 그곳에 접근할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나의 성실하고 완벽한 일 처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숙희의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지시하기 전에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했고, 그녀의 신경질적인 요구들을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나를 여전히 하찮은 하녀로 여겼지만 동시에 쓸모있는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그녀는 드레스룸에서 나를 불렀다. 김유리, 이리 좀 와봐. 그녀의 드레스룸은 작은 보석상에 가까웠다. 벽면을 가득 채운 유리장 안에는 수백 개의 명품 가방과 구두가 진열되어 있었고, 중앙의 거대한 화장대 위에는 값비싼 향수병들이 즐비했다. 그녀는 벨벳으로 된 의자에 앉아 거대한 흑단나무 보석함을 열어두고 있었다. 요즘 통 정리를 못했더니 엉망이구나. 네가 좀 정리해야겠다. 먼지 하나 없이 닦고 종류별로, 색깔별로 다시 진열해놔. 흠집이라도 하나 생기면 내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을 줄 알아. 그녀는 내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가장 경멸적인 말투로 던져주었다. 나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환희를 감추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사모님. 제 몸처럼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다. 그녀가 외출한 뒤 나는 드레스룸에 홀로 남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석함이 아니었다.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그녀의 탐욕과 허영심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나는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보석함 앞에 앉았다. 흑단나무로 만들어진 상자는 묵직하고 차가웠다. 정교한 자개 장식이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뚜껑을 열자 눈을 멀게 할 듯한 빛의 향연이 펼쳐졌다. 1층에는 다이아몬드였다. 목걸이, 귀걸이, 반지, 브로치.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각자의 자리에서 차가운 불꽃을 뿜어내고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부드러운 융으로 닦으며 이것들이 과연 몇 명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을까 생각했다. 2층에는 유색 보석들이 있었다. 비둘기 피처럼 붉은 버마산 루비, 깊은 바다를 담은 듯한 캐시미어 사파이어, 그리고 클로파트라가 사랑했다는 에메랄드. 그 화려한 색채의 향연 속에서 나는 엄마가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사치와 아름다움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가장 아래 칸의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진주와 그녀가 개인적으로 아끼는 자잘한 장신구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서랍의 내용물을 모두 꺼내 정리를 시작했다. 브로치, 커프스링크, 그리고 내 손가락 끝에 차갑고 딱딱한 보석들과는 전혀 다른 거칠고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다른 장신구들 밑에 깔려있던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단추였다. 짙은 갈색의 낡고 투박한 나무, 단추, 표면은 닳아서 반질반질했고 가운데에는 희미하게 민들레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15년 전 그날 아침, 엄마가 자신의 유니폼에 정성껏 달아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바로 그 단추였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내 귀에는 내 심장이 터질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분노와 슬픔이 거대한 해일처럼 나를 덮쳤다. 이 악마 같은 여자는 내 어머니를 죽이고 그 증거인 이 단추를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적장의 목을 베어 오듯 전리품처럼 자신의 보석함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이보다 더 악랄한 모욕이 또 있을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꽉 쥐었다. 손바닥 안에서 엄마의 천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계획했던 대로 행동을 개시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마치 발에 쥐라도 난 것처럼 몸을 비틀었다. 내 팔이 보석함을 쳤고 거대한 흑단나무 상자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와르르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와 보석들이 마룻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탐욕의 눈물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야? 내 비명소리에 놀란 윤숙희가 드레스룸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바닥에 쏟아진 보석들을 보고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이 미친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가 나에게 달려와 뺨이라도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드는 순간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천천히 펼쳐 보였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석들을 줍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나는 겁에 질린 순진무구한 하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 손바닥 위에 놓인 낡은 나무 단추를 본 순간 윤숙희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극대화되었고 치켜들었던 손은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낡고 초라한 단추가 어째서 이렇게 비싼 보석들과 함께 들어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이 반가쇠였다. 그녀의 이성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단추와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15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을 보았다. 기억은 피냄새와 함께 비명소리가 가득했던 그날 밤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날 밤 엄마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박지민 도련님의 밤늦은 술시중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별채 방에서 엄마를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다. 시끄러운 자동차 급제동 소리와 무언가 쿵 하고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저택의 정문 앞에서 박지민의 스포츠카가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고 차 앞에는 어린 소녀 하나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박지민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그는 쓰러진 소녀를 보더니 사색이 되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는 아무런 구호 조치도 없이 그대로 차를 몰아 저택 안으로 도망쳐버렸다. 나는 너무 놀라 숨을 죽이고 있는데 잠시 후 본체에서 엄마가 뛰쳐나왔다. 엄마는 쓰러진 소녀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질렀다. 엄마는 자신의 낡은 유니폼이 피로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녀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지혈을 시도하며 도움을 청했다.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 아이가 죽어가요. 하지만 엄마의 절규에 대답한 것은 179 구급대원이 아니었다. 본체에서 나온 박태준과 윤숙희 그리고 김집사였다. 조용히 해. 이 미친년아, 지금 동네 사람들 다 깨울 일 있어. 윤숙희가 달려와 엄마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사모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도련님께서 이 아이를 치었어요. 엄마의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 짧은 순간에 악마들의 계약이 성립되었다. 김집사, 당장 저 아이를 차에 실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 처리해. 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회장님, 안 됩니다. 그건 살인입니다. 엄마가 그들 앞을 막아서며 절규했다. 제가 다 봤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엄마의 그 말이 그녀의 사형 선고가 되었다. 윤숙희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네가 감히 우리를 협박해 이 천한 것 주제에. 그녀가 아들 박지민에게 눈짓을 하자 겁에 질려 떨고만 있던 그가 엄마에게 달려들었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엄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 과정에서 엄마의 원피스 가슴팍에 달려있던 낡은 나무 단추가 뜯겨져 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인연의 입을 막아 윤숙희가 소리쳤다. 박태준과 김 집사가 망설이는 사이 박지민이 옆에 있던 장식용 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나는 내 입을 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 밑으로 숨었다. 잠시 후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그리고 윤숙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완벽한 자살로 만들어 유서도 한 장 써서 주머니에 넣어두고 김 집사, 뒤처리는 자네가 맡아. 만약 이 일이 한 글자라도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자네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나는 침대 밑에서 밤새도록 벌벌 떨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의 손에 이끌려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다. 네오, 너 대체 누구야? 기억의 지옥에서 돌아왔을 때 윤숙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보석들을 밟고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내 평생의 모든 증오와 경멸을 담아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이 죽인 여자, 제 어머니의 딸입니다. 그 순간 윤숙희의 눈이 하얗게 뒤집히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다. 나는 쓰러진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피바람은 이제부터 불어닥칠 것이다. 윤숙희가 내뱉은 마지막 비명은 이 저택에 경고했던 위선에 가해진 첫 번째 망치질이었다. 그녀가 흰자위를 드러내며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김 집사와 다른 하녀들은 사색이 되어 구급차를 불렀고 나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보석함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사모님께서 너무 놀라셔서. 나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모든 것이 나의 실수인 것처럼 연기했다. 바닥에 흩어진 보석들을 주워 담는 내 손은 공포에 질린 하녀의 손처럼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 내 손이 떨리는 진짜 이유는 혼란을 틈타 내 주머니 속으로 조용히 사라진 낡은 나무 단추 때문이라는 것을. 엄마의 유품은 15년 만에 제 주인의 딸에게로 돌아왔다. 잠시 후 박태준 회장과 아들 박지민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은 일이 터졌다는 짜증과 불길한 예감이 뒤섞여 있었다. 윤숙희는 왕진 의사가 놓아준 주사를 맞고 소파 위에서 간신히 의식을 차렸다. 그녀가 눈을 뜨자마자 본 것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나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눈이 다시 한번 공포로 물들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갓 잡은 짐승처럼 헐떡이며 소리쳤다. 저 애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저건 악마야, 내보내. 당장 전연을 내쫓아.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박태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여보, 진정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아이가 뭘 어쨌다는 거요? 몰라요, 몰라. 하지만 저 애 눈을 보면 알아. 저건 죽은 그녀의 눈이야. 우리를 저주하러 온 악귀라고. 그녀의 히스테릭한 외침에 박태준과 박지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죽은 그년. 그 단어는 이 집안의 금기어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표정을 갈무리하고 윤숙희를 그저 신경쇠약에 걸린 환자 취급하기 시작했다. 여보, 당신 요즘 신경안정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요. 이 아이는
그저 새로운 하녀일 뿐인데, 어머니도 참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시네. 그냥 좀 쉬세요. 박지민은 짜증을 내며 머리를 긁적였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내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깨달았다. 나는 윤숙희에게 나의 정체를 밝혔지만 동시에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만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15년 전 자신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을 스스로 실토하지 않는 이상 그녀는 이제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유령과 그 유령의 실체를 아는 나라는 존재 사이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다. 나는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회장님, 도련님, 저는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모님께서 시키신 대로 보석함을 정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의 영의는 완벽했다. 박태준은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잠시 쳐다보았지만 겁에 질려 파들파들 떠는 내 모습에서 그 어떤 위협도 읽어내지 못했다. 그는 피곤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됐다. 김 집사, 사모님 방으로 모시고 이 아이는 일단 별채에서 대기하고 있도록 해. 그날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윤숙희는 자신의 침실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병적으로 기피했고 혹시라도 복도에서 나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집안의 하인들은 정신이 나간 안주인을 보며 뒤에서 수군거렸고 박태준과 박지민은 그런 그녀를 창피해하며 없는 사람 취급했다. 집안에 경고했던 권력 구조에 내가 의도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그 균열을 더욱 깊고 넓게 벌릴 시간이었다. 나의 다음 목표는 이 집안의 가장 약하고 이기적인 고리, 박지민이었다. 나는 그가 사설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 빚을 그들 가족을 파멸시킬 도화선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나는 초에 실장에게 연락해 박지민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의 정보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 사채업자의 이름으로 피냄새가 물씬 풍기는 협박 편지를 한 통 만들어냈다. 내용은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박지민 도련님, 빌려가신 돈 5억 이번 주까지 갚지 않으면 이자까지 쳐서 10억으로 불어날 줄 아시죠? 돈이 없으시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도련님의 15년 전 비밀을 하나 알고 있거든요. 비 오는 날 밤, 어린 여자애를 차로 치고 뺑소니 친 그 일이요. 그때 증인이 한 명 있다는 건 모르셨죠? 10억을 갚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와 언론사를 찾아가든지 선택은 도련님 몫입니다. 이 편지는 내가 만들어낸 허구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들릴 것이었다. 나는 최 실장을 통해 이 편지를 박태준 회장이 반드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곳, 그의 비밀 서재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했다.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직접 심판하게 만들려는 나의 계획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박태준의 서재 근처를 청소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재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박태준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 쓸모없는 놈, 짐승만도 못한 자식. 나는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박태준은 협박 편지를 손에 든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박지민은 그의 앞에서 뺨을 맞았는지 한쪽 뺨이 벌겋게 부어오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버지, 그건 모함이에요. 저를 파멸시키려는 누군가의 함정이라고요. 함정 내놈이 도박에 미쳐서 빚을 진 건 사실 아니냐. 그리고 이 편지 내용 15년 전 그날 밤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어. 내 놈이 입을 잘못 놀리고 다닌 게 틀림없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버지, 박태준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걱정이 아닌 오직 자신의 명성과 제국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에게 아들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자식이 아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자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일 뿐이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윤숙희가 그 광경을 보고는 아들을 감싸 안았다. 여보, 왜 애를 잡아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박태준은 경멸적인 눈으로 아내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손에 든 편지를 바닥에 내던졌다. 당신이 금지옥엽처럼 키운 당신 아들 작품을 직접 감상해 보시오. 저놈의 도박빚 때문에 이제 15년 전 그 일로 협박까지 받고 있어. 우리 집안 전체가 저놈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단 말이오. 편지를 읽은 윤숙희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남편과 달랐다. 그녀는 아들을 더욱 꽉 끌어안으며 남편을 향해 악을 썼다. 그래서요. 그래서 내 아들을 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비도 아니에요. 어떻게든 막았어야죠. 막아 저 밑빠진 독의 물을 얼마나 더 부으란 말이오. 저놈을 감싸고 돌다가 우리 모두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차라리 저놈 하나만 잘라내면. 뭐라고요? 당신 지금 내 아들을 잘라내겠다고 했어. 그들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아들을 버려서라도 자신만 살겠다는 아버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 맞서는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떠는 아들.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각자의 생존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의 무리였다. 나는 조용히 그 지옥도를 뒤로하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내 손에는 아까 박지민의 방을 청소하며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몰래 빼낸 그의 차키가 들려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박지민의 차고로 향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간 작은 브레이크 오일통을 열었다. 나는 오일을 전부 빼내지는 않았다. 그저 아주 약간의 이상이 생길 정도로만 고속으로 달릴 때 혹은 급하게 멈춰야 할 때 브레이크가 아주 살짝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만 나는 그에게 작은 사고를 선물할 생각이었다. 그 사고는 그에게 경고가 될 것이고 박태준에게는 아들이라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 내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나는 내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벌하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 집안에 불어닥친 피바람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내가 박지민의 차에 심어놓은 작은 불행은 다음 날 오후에 즉각적인 결과로 돌아왔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 강변 도로를 질주하다. 급커브 길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아찔한 경험을 해야 했다. 내가 조작한 대로 브레이크는 평소보다 아주 약간 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늦게 반응했다. 그의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다행히도 그는 에어백 덕분에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완전히 망가졌다. 저택은 발칵 뒤집혔다. 박지민은 미친 사람처럼 누군가 자신의 차를 손댔다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최근에 돈 문제로 얽혔던 사채업자들을 의심했고 심지어는 나를 고용했던 김 집사까지 의심하며 닥치는 대로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박태준 회장은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내 놈의 방탕한 운전 습관이 부른 당연한 결과일 뿐이야. 어디서 감히 남 탓을 해. 그는 아들의 히스테리를 그저 골칫거리로만 여겼다. 오히려 그는 이번 사고를, 아들이라는 위험 요소를 자신의 제국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였다. 사고 소식을 들은 윤숙희는 아들을 감싸고 돌았지만 그녀의 과보호는 부자 사이에 깊어진 골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집안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바로 김 집사. 그는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박지민의 차를 살펴보는 척하며 브레이크 오일이 미세하게 새어나온 흔적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깨달았을 것이다. 이 집에 들어온 새로운 하녀. 김유리는 그저 죽은 여인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언제든 그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복수기라는 사실을. 그의 눈에 비친 나는 더 이상 연약한 소녀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의 목을 조여오는 현실적인 공포,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그의 영혼은 이제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는 수확할 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김 집사의 방문 아래로 작은 쪽지 하나를 밀어 넣었다. 그곳에는 단 한 줄의 문장과 내가 그린 작은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오늘 밤 자정, 온실에서 혼자 오십시오. 15년 전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치 않으신다면.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는 희미한 민들레 꽃무늬가 새겨진 낡은 나무 단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이 메시지의 발신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부름이라는 것을 즉시 알았을 것이다. 자정, 나는 약속 장소인 낡은 온실에서 그를 기다렸다. 낮 동안의 햇살은 사라지고 차가운 달빛만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바닥의 잡초들을 기괴한 모습으로 비추고 있었다. 나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실의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김 집사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지만 그 빛은 그의 공포를 감추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는 마치 제 발로 도살장에 걸어 들어온 늙은 짐승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누구시여? 나와 뭐시여?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온실의 찬 공기 속에서 기묘하게 울려 퍼졌다. 이곳에서 용서를 구하고 계셨습니까? 김 집사님, 하지만 당신이 외면하는 진실을 고백하지 않는 한 신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내 목소리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손전등 빛을 이리저리 비췄다. 마침내 그의 빛이 어둠 속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천천히 달빛이 비치는 온실의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당신은 도대체 저를 모르시겠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집사님, 제 눈 속에서 당신이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을 방관했던 내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세요? 나는 더 이상 김유리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내 얼굴에는 15년의 증오와 슬픔을 품고 살아온 이서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 있었다. 그 순간 김 집사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입에서 마침내 15년간 굳게 닫혀있던 고해성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가씨, 서진 아가씨, 맞으셨군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까웠다. 말씀하세요. 나는 차갑게 명령했다. 15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그는 흐느끼며 끔찍했던 그날 밤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한 이야기였다. 그날 밤 박지민 도련님은 뺑소니 사고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어린 여자아이를 치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를 후진시켜 아이가 확실히 숨을 거둔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완전한 살인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내가 알던 것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리고 어머님, 서진 아가씨의 어머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어머님은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끌어안고 절규하셨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사모님과 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집안의 명예를 위해 아들의 죄를 덮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을 듣지 않자 사모님께서는 도련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도련님이 옆에 있던 돌로 어머님의 머리를 제가 그 피를 닦고 시신을 옮겼습니다. 사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어머님께서 쓰지도 않은 가짜 유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악마의 시중을 든 죄인입니다. 그의 고백은 내가 알고 있던 진실의 조각들을 완벽하게 맞춰주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내 눈은 이미 오래전에 마른 셈이 되어버렸다. 그가 한참을 울부짖다.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아가씨,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발 제 아내와 아이들만은.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당신의 목숨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진실에 대한 당신의 증언, 그리고 증거입니다. 증거라뇨. 15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증거가 있을 겁니다. 당신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괴하지 못하는 법이죠. 당신이 숨겨둔 마지막 양심의 조각이 있을 겁니다. 말하세요. 내 추궁에 그의 눈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입을 열었다. 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그날 도련님이 입고 있던 옷을 전부 태워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아이의 피와 어머님의 피가 묻어있던 그 셔츠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온실 구석의 낡은 벽돌 하나를 가리켰다. 저 벽돌 뒤에 15년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나는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다가갔다. 낡은 벽돌은 쉽게 빠졌다. 그리고 그 어두운 공간 안쪽에서 나는 기름종이에 여러 겹 쌓인 꾸러미 하나를 발견했다. 꾸러미를 펼치자 1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셔츠 위에 검붉게 말라붙어 있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었다. 나는 셔츠를 다시 조심스럽게 싸매고 무너진 채 앉아있는 김 집사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세요. 그러면 당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아주 조금은 덜어낼 기회를 주도록 하죠. 하지만 만약 나를 배신할 생각이라면 당신은 박씨 일가보다 먼저 내 손에 죽게 될 겁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핏자국이 묻은 셔츠를 품에 안고 온실을 나섰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지만 내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나의 손에는 저들을 단죄할 가장 확실한 칼이 쥐어졌다.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다. 김집사라는 가장 단단했던 빗장이 풀리자 박씨 일가라는 경고해 보였던 성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눈과 귀가 되었고 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나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15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은 이제 나를 향한 속죄의 동력이 되었고 그는 내가 내리는 모든 지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박씨 일가의 충직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내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나의 첫 번째 목표는 여전히 박지민이었다.
그는 브레이크 사고 이후 편집증적인 공포에 시달리며 매일 밤 술에 절어 살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고 믿으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의 도박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나는 그의 공포와 탐욕을 이용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기로 했다. 나는 김 집사를 통해 박지민의 방에 있는 모든 현금과 귀중품을 도둑이 든 것처럼 꾸며 모조리 훔쳐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과 수억 원대의 명품 시계들이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졌다. 내 돈 내 시계 다 어디 갔어? 다음 날 아침 저택은 박지민의 광기 어린 비명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도둑으로 몰아쓰며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박태주는 차갑게 말했다. 내 놈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자작극을 벌이는 것이겠지. 더 이상은 단 한 푼도 내줄 수 없다. 아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는 아들. 그들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다. 돈줄이 완전히 막힌 박지민은 절망에 빠졌다. 나는 바로 그 순간 그에게 마지막 동아줄처럼 보이는,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목을 잴 교수형 밧줄을 던져주었다. 나는 김 집사를 통해 박지민에게 익명의 편지 한 통을 전달했다. 편지 안에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증거가 담겨 있었다. 바로 그의 아버지 박태준 회장이 도시 외곽의 한적한 호텔에서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찍힌 파파라치 사진 몇 장이었다. 이 사진들은 물론 내가 김 집사에게 박 회장을 미행시켜 찍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편지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아버님의 비밀을 지켜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현금 5억을 준비해서 내일 밤 자정 폐공장으로 혼자 나오십시오. 아버님의 비밀과 도련님의 도박빚 맞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잔인한 이지선다였다. 아버지의 불륜을 폭로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낼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약점을 틀어쥐고 돈을 받아내 자신의 급한 불부터 끌 것인가? 박지민 같은 이기적인 인간에게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는 주저없이 후자를 택했다. 그는 이 사진들이 자신의 구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것은 내가 그의 손에 쥐어준 파멸의 스위치였다. 다음 날 저녁 박지민은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나는 서재 근처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지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냉정했다. 그는 아버지의 책상 위에 사진들을 한 장씩 내려놓았다. 사진을 본 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걸 어디서 났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진들이 어머니 손에 들어가거나 혹은 언론에 공개될 경우 아버지의 완벽한 제국에 어떤 균열이 생길까 하는 점이죠. 내가 감히 애비를 협박하는 것이냐? 협박이란요. 거래를 제안하는 겁니다. 제 빚을 전부 갚아주십시오. 그럼 이 사진들은 없었던 일이 될 겁니다. 깨끗하게 아들로서 아버지를 지켜드리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시죠. 박태준은 아들의 뻔뻔한 요구에 치를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치부가 아들의 손에 넘어간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결국 금고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을 꺼내 아들에게 던져주었다. 이걸로 끝이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돈 가방을 챙겨 나온 박지민의 얼굴에는 비열한 승리감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 길로 사채업자들과 약속한 폐공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었다. 나는 미리 사채업자들에게 익명으로 제보를 해두었다. 박지민이 오늘 밤 폐공장에서 거액의 현금을 거래할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은 당신들에게 줄 돈이 아니라
해외로 도피하기 위한 자금이다. 탐욕스러운 사채업자들에게 이보다 더 자극적인 미끼는 없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박지민은 돈을 빼앗기고 죽기 직전까지 구타당했다. 사채업자들은 돈만 챙긴 채 피투성이가 된 그를 폐공장에 버려두고 사라졌다. 나는 김 집사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박지민은 이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었다. 바로 윤숙희, 나는 박지민을 협박했던 것과 똑같은 사진들을 이번에는 그녀에게 보냈다. 다만 이번에는 발신인이 달랐다. 당신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라는 이름으로 사진을 받아든 그녀의 반응은 내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에 슬퍼하거나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렸다.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편집증적인 공포. 15년 전 그녀 자신이 내 어머니에게 했던 짓을 이제는 자신이 당할 차례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하고 고상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토를 침범당한 늙고 병든 암사자처럼 포효했다. 그날 밤 저택은 그녀의 비명과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로 가득 찼다. 이 배신자, 감히 내 뒤에서 이런 짓을 벌여. 내가 당신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려줬는데 그 입 닥치지 못해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집착과 편집증 때문에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단 말이오. 그래서 이 어린 년이랑 바람을 피워. 내가 다 알아, 당신. 저 년이랑 짜고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내 재산을 전부 빼앗으려는 거지. 내가 그렇게 둘 것 같아. 그들의 싸움은 추악함의 극치였다. 서로의 가장 아픈 과거와 비밀을 들춰내며 물어뜯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사랑이 아닌 서로의 필요와 약점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싸움은 박태준이 집을 나가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는 아내의 관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이 집은 이제 지옥이야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비밀스러운 안식처, 그 작은 호텔로 향했을 것이다. 저택에는 이제 2명의 폐잔병만이 남았다. 정신병원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신경안정제를 입에 털어넣는 윤숙희와 사채업자들에게 버림받고 폐공장에서 신음하고 있을 박지민. 나는 김 집사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박지민 도련님을 집으로 데려오세요. 그리고 윤숙희 사모님께는 아드님이 사채업자들에게 맞아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아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전하세요.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모성애가 이 지옥의 마지막 불꽃이 될 겁니다. 김 집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내 방 창가에 서서 텅 빈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15년간 꿈꿔왔던 복수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나는 저들을 직접 내 손으로 심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거울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들 자신의 추악한 욕망과 이기심이라는 거울을. 그들은 그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진짜 모습에 경악하며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었다. 잠시 후 저택의 정문이 열리고 김 집사의 차가 들어왔다. 그는 차에서 내려 피투성이의 박지민을 부축해 안으로 옮겼다. 그 모습을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던 윤숙희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내 복수극의 마지막 장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은 윤숙희의 비명은 이 저택에 내려진 마지막 저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세상 모든 것을 물어뜯을 준비가 된 상처 입은 암컷 야수였다. 그녀의 분노는 아들을 이렇게 만든 사채업자들을 향했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는 이 모든 상황을 방치하고 집을 나가버린 남편. 박태준을 향해 있었다. 저택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박태준이 없는 집에서 윤숙희는 유일한 왕비처럼 군림하며 아들을 간호했다. 그녀는 아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복수심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다. 내 아들, 이 엄마가 다 갚아줄게. 내 아버지라는 인간부터 시작해서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까지 전부 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못할 일은 없어. 그들의 몰락은 이제 그들 자신의 손으로 완성될 터였다. 나는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릴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나는 김 집사에게 나의 마지막 계획을 전달했다. 오늘 저녁, 제가 그만두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 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을 집으로 부르세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돌아오지 않으시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전하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사모님께서 아드님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일, 15년 전 그 일까지 포함해서 오늘 밤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언론에 전부 폭로하겠다고 하셨다고. 회장님께서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이 지옥으로 돌아오는 것을 택하실 겁니다. 김 집사는 내 지시대로 박태준에게 연락했다. 내 예상대로 박태준은 돌아오겠다고 했다. 모든 배우들이 마지막 무대에 오를 준비를 마쳤다. 나는 그날 오후 내내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메뉴는 15년 전 엄마가 박씨 일가를 위해 만들었던 마지막 저녁 식사와 똑같이 구성했다. 부드러운 갈비찜, 향긋한 버섯 전골, 그리고 엄마의 비법 된장찌개까지. 나는 음식 하나하나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저들을 향한 저주를 함께 담아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만찬이자 내 어머니의 원혼을 위로하는 제사상이 될 것이었다. 저녁 유범 씨. 식당의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에 마침내 모든 가족이 모였다. 박태준은 굳은 표정으로 상석에 앉았고 그의 맞은편에는 아들의 휠체어를 밀며 나타난 윤숙희가 도끼 어린 눈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깁스를 한 박지민은 억지로 자리에 앉아 원망스러운 눈으로 부모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와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식당 안을 가득 메웠다. 나는 가정부 김유리의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다. 나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시중을 들며 그들의 잔을 채우고 음식을 날랐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오만함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와 불신 그리고 패배감만이 남아있었다. 마침내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를 준비할 시간이 되었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기 전 식당 입구에 서 있는 김 집사와 아주 짧게 눈을 맞췄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나는 디저트 대신 작은 녹음기 하나를 쟁반에 받쳐들고 식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테이블 중앙에 그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게 뭐냐? 박태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식당 안에 설치된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김 집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며칠 전 낡은 온실에서 그가 나게 털어놓았던 피눈물 섞인 고해성사였다. 그날 밤 박지민 도련님은 뺑소니 사고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살인이었습니다. 김 집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15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을 한꺼풀씩 벗겨내기 시작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사색으로 변했다. 사모님께서는 집안의 명예를 위해 아들의 죄를 덮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련님이 옆에 있던 돌로 어머님의 머리를, 저는 그 피를 닦고 시신을 옮겼습니다. 사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어머님께서 쓰지도 않은 가짜 유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는 동안
그들은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차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아들을 의심하는 아버지, 남편을 원망하는 아내,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아들. 마침내 김 집사의 마지막 흐느낌과 함께 녹음이 끝났다. 지옥 같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천천히 테이블의 상석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내 주머니 속에서 15년간 내 심장처럼 품고 살아온 그것을 꺼냈다. 나는 낡고 투박한 나무 단추를 그들의 마지막 만찬이 차려졌던 테이블 중앙, 샹들리에 불빛이 가장 밝게 비추는 곳에 또르르 굴렸다. 제 이름은 김유리가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주눅든 하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15년의 한을 품고 돌아온 복수심에 불타는 이서진의 진짜 목소리였다. 제 이름은 이서진. 당신들이 15년 전 바로 이 집에서 살해한 내 어머니 이유진의 딸입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 단추는 당신의 화려한 보석함에 있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윤숙희 여사님, 그것은 당신들이 벗겨내고 찢어버린 내 어머니의 낡은 원피스에 달려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 순간 윤숙희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박지민은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져 도망치려 했고, 박태주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바로 그때였다. 꽝! 식당의 양쪽 문이 동시에 거칠게 열리며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총과 수갑이 들려 있었다. 김 집사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었다. 박태준, 윤숙희, 박지민 살인 및 사체유기, 범인 은닉 혐의로 당신들을 체포한다. 저택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들의 고함소리, 윤숙희의 발악적인 비명소리, 그리고 박지민의 울부짖음이 뒤섞였다. 김 집사는 문가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15년의 끔찍한 멍에를 벗어 던진 것이다. 나는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에 서서 차갑게 식어가는 음식들과 테이블 위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는 엄마의 단추를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길고 길었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경찰들이 세 사람의 손에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갔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저주하고 원망했다. 그들의 추악한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나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가 엄마의 단추를 집어들었다. 차갑게 식어 있을 줄 알았던 단추는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마치 이제야 편히 쉴 수 있다는 엄마의 마지막 온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단추를 손에 꽉 쥐었다.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터오고 있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친 그날 밤 이후 세상은 내가 만들어낸 폭풍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박씨 일가의 체포 소식은 단순한 가십이 아닌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15년간 완벽하게 숨겨져 왔던 재벌가의 추악한 살인사건, 그리고 죽은 가정부의 딸이 하녀로 위장 잠입해 펼친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극.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이 기막힌 현실판 드라마에 경악하고 분노하고 또 열광했다. 나는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나는 더 이상 김유리로 살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서진이라는 내 진짜 이름을 되찾았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지만 나는 그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나의 복수는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내 어머니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나 자신과의 처절한 약속이었을 뿐이다. 나는 모든 증거 핏자국이 선명한 박지민의 셔츠, 김 집사의 고해성사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내 주머니 속의 낡은 나무 단추를 경찰에 넘기고 조용히 세상의 시선 뒤로 물러났다.
진짜 심판은 이제 법정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몇 달에 걸친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변호사들은 나를 복수심에 눈이 멀어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증인으로 몰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15년 전 그날 밤, 어린 내가 겪었던 일부터 시작해 내가 왜 복수를 결심했고 어떻게 그들의 죄를 입증하게 되었는지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증언했다. 내 증언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진실의 기록이었다.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김 집사의 증언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박씨 일가에 충직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15년의 죄를 짊어진 한 명의 죄인이자 마지막 속죄를 위해 용기를 낸 증인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15년 전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낱낱이 고백했다. 그의 눈물 섞인 증언과 국과수의 혈흔 분석 결과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씨 일가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박태준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고, 박지민은 훌쩍거리며 변호사 뒤에 숨기 바빴다. 오직 윤숙희만이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전연 때문이야. 저 악마 같은 년이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어.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이미 기울어진 정의의 저울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마침내 최종 선고일. 나는 법정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재판장의 입을 응시했다. 피고인 윤숙희, 살인 및 사체 유기, 범인 도피교사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박지민 살인 및 뺑소니,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태준 살인 방조 및 범인 은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김진수 김 집사는 범행에 가담했으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땅 재판장의 법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내 어깨를 짓누르던 12~15년의 무게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기쁨이나 통쾌함은 아니었다. 그저 아주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듯한 묵직하고 고요한 안도감이었다. 법정을 끌려나가면서까지 나를 향해 악을 쓰는 윤숙희를 뒤로하고 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햇살은 따뜻했다. 폭풍은 지나갔다. 박씨 일가가 무너지면서 그들이 이끌던 태성그룹도 함께 흔들렸다. 사람들은 내가 태성그룹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의 싸움은 그들의 돈과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법원으로부터 박씨 일가의 재산 중 일부를 피해 보상금으로 받게 되었다. 나는 그 돈으로 엄마의 이름을 딴 작은 재단을 만들었다. 민들레 홀씨 재단 미혼 모두를 돕고 직장 내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약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다. 엄마가 민들레처럼 끈질기게 살아왔던 것처럼 나 또한 세상의 그늘진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씨앗이 되어주고 싶었다. 엄마의 복수는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희망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의 삶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달려왔던 지난 15년의 관성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낯선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에 상처받기도 했다. 내 아내 이서진은 엄마를 잃은 7살의 어린아이와 복수를 위해 감정을 죽였던 24살의 하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다.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작은 꽃집을 열어
흙을 만지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내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땅에도 서서히 봄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엄마의 첫 기일, 나는 더 이상 초라한 무용고 묘지가 아닌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언덕 위에 작은 공원 묘지에 와 있었다. 나는 내가 받은 보상금으로 엄마에게 작지만 아늑한 새 집을 마련해 드렸다. 비석에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했던 민들레, 나의 사랑하는 엄마 이유진, 이곳에 잠들다라고 새겨 넣었다. 나는 비석 앞에 내가 직접 키운 하얀 민들레꽃 화분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엄마의 낡은 나무 단추를 꺼내 비석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15년 만에 엄마의 보물은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잔디밭에 앉아 한참 동안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대답 없는 대화였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엄마가 내 곁에서 따뜻한 미소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엄마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모두 죗값을 치렀어.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어. 나도 이제 엄마 딸 이서진으로 씩씩하게 잘 살아볼게.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민들레처럼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언덕을 내려왔다. 문득 뒤를 돌아보자 바람이 불어와 엄마의 묘비 위에 놓인 민들레 홀씨들이 하얗게 날아올랐다. 홀씨들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갔다. 새로운 땅에 뿌리 내려 또 다른 민들레를 피워내기 위해. 나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죽음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이야기였다. 핏빛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화된 이 땅 위에서 마침내 새로운 희망이 민들레처럼 피어나고 있었다.